양화편 8장은 공자가 자로에게 인간의 6가지 덕과 그 6가지 덕 속에 잠재있는 폐단, 즉 결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즉 6가지 덕의 좋은 점과 폐단, 즉 양단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자로에게 공자가 가르쳐 주는 장이 바로 양화편 8장입니다. 왜 자로에게 이 6가지를 가르쳐 줬느냐? 자로의 성격은 아주 용감하고 또 정직하고 이 두 방면에 뛰어났으며 반면에 성급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과단성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로에게 좋은 성품도 학문으로 다듬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양화편 8장입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공자가 말했죠. 유야, 자로 이름을 불렀죠. 자로야, 공자가 자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자로, 너는 들었느냐? 무엇을 6가지 좋은 말을, 6가지 덕목을, 즉 인지, 신직, 용강이라는 6가지 말을 들었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가 이제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이 6가지 말 속에 들어있는 폐단, 그러니까 이것이 양이라면, 양단을 얘기한다고 했지, 양이라면 이것은 음이죠. 숨어있는 폐단,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오는 의문부사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자로야, 너는 6가지 덕목과 아울러서 그 덕목에 숨겨져 있는 폐단, 그늘을 너는 들어본 적 있느냐라고 자로를 부르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활, 자로가 대답하기를 이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자로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거기 앉아라, 이 소리죠. 앉아라. 공자가 자로 너에게 말해주마. 그것이 바로 이 6가지. 6가지가 이 중간에 인지, 신직, 용강 요 부분만 좀 다르고 다른 건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말, 폐는 바로 뭐냐? 탕적, 교란, 광. 요것만 다르고 다른 건 똑같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호인, 이 6가지 덕목, 요 얘기를 지금 설명한 거죠. 호인 불호하, 아까 얘기했죠. 술목이죠. 인을 좋아한다. 인을 좋아하지만 이것도 똑같죠. 아니다만 다르고 전부 똑같죠. 인을 좋아하지만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인을 좋아하지만 인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폐단은 바로 뭐냐? 아주 어리석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을 좋아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즉 무조건 착하려 하고 원칙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니 그 폐단은 바로 우다, 어리석음이 된다.
이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지, 불호학, 기세지탕. 지를 좋아하지만, 지는 여기서 지혜죠. 학식을 좋아하지만, 또 공부하지 않으면,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배단은 뭐냐? 바로, 제멋대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즉, 학식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은, 즉, 잔기가 많고 깊은 학문과 수양이 없으므로 잔깨만 부리고 경박하고 방탕해진다. 당은 바로 제멋대로 흘러간다. 허황되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식을 도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 지식을 방탕하고 허무망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호신, 불호학 똑같죠. 신의 일을 좋아하지만 또 배우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신의가 있으니까 무조건 약속은 지키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고. 즉 나쁜 친구의 나쁜 약속도 지키고 의리 때문에 정의를 해치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적은 바로 남을 해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인 해악이 된다. 그 다음에 호직 불호학. 정직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은, 즉, 무조건 사실만을 말한다고 남의 체면을 고려하지도 않고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지나치게 공격적이므로 그 배단은 교한다. 이런 얘기죠. 아주 각박하다. 이런 얘기죠. 각박하고 고집스럽다. 즉, 직설이 독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호용불호학. 용기를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배단은 난동을 부린다. 즉 혈기만 앞서고 무모하여 충동적 행위를 하면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날뛰면 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바로 자로가 가장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죠. 왜냐면 자로가 이렇게 특히 경계할 대목이 자로는 상당히 용감하죠. 그래서 경계할 때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호강 불호학 기패야 광이다. 굳세고 의연하죠. 굳세고 의연함을, 즉 강직함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자기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모르고 독선적이면, 그래서 그 패단은 뭐냐? 광이다. 광기를 부린다. 광폭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덕목과 패단은 바로 이는 패단이 우지요. 어리석게 되죠. 지는 탕이죠. 아주 경박하게 되고, 신은 남을 해치게 되고, 직은 각박하게 되죠. 용은 난동을 부리죠. 강은 광폭하죠. 이런 덕목과 그 패단을 여기서 공자는 자로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덕목 그 자체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불호학, 이걸 강조했죠. 배우지 않으면 이런 패단이 생기니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배움을 강조한 장이죠. 덕목 자체가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학문이 덕목 자체보다도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학문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단순히 착한 사람, 용감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더라고 하지 않았고 배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춘 사람, 즉 군자가 되라고 가르친 장이 바로 양화편 8장입니다. 양화편 9장과 10장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시경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춘추시대는 이를 여기서 보듯이 시라고 했지 시경이라고 하지 않았죠. 춘추시대는 공자시대는 시 또는 시삼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나 시삼백은 어디에 썼느냐? 국가의 애교문서나 연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노래 가사집이었어요. 시가 시경으로 바뀐 것은 시경으로 이 경자가 붙어진 것은 언제나 한나라 무대 때, 한나라 시대. 즉 한나라 시대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학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오경을 유학자들이 필히 배워야 된다. 이때 오경을 지정했죠. 이것을 바로 한나라 무제 때 오경 박사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바로 유학의 전통 경전이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시경, 그 다음에 서경, 역사책이죠. 그 다음에 서경, 정치책, 정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역경, 주역, 그 다음에 얘기, 춘추, 이래가지고 오경이라고 해서 이때 바로 경의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 때 오경 박사, 여기서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를 다섯 가지 과목을 바로 유학의 전통적인 그런 그 교재로서, 경전으로서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경 중 하나인 시경은 시경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순수한 감정적인 감정을 담은 그런 시집이죠. 그래서 시경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송이라는 그 풍은 바로 민간에게서 민간의 노래, 즉 국풍이죠. 각 지방의 고유한 풍속과 백성들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민어집이죠. 이게 바로 풍. 그 다음에 조정의 노래죠. 주나라 왕실과 조정의 공식 연회나 의식에서 부르는 궁중음악이 아죠. 그 다음에 송은 제사의 노래죠. 왕실의 종묘나 사당에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던 종교적 신가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준왕과 소남이 나오는데 전체 시경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두 편이죠. 준왕과 소남이. 시는 순수한 말로 표현된 문학 예술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시를 보면 고대인의 생활 풍속, 정서와 사상, 정치의 특실,
종교 신앙 등을 광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하면 인간의 감정과 정서, 흥취를 돋우고 또 순화하고 지각과 판단, 특히 정치 사상과 도덕 윤리를 높입니다. 오늘의 인간들도 시를 배워서 건전한 인격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9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소자, 하막, 학부시 그랬어요. 공자가 말했죠. 소자, 얘들아, 이런 젊은 애들아, 그러니까 입학하고 신입생들이나 이런 애들, 아직 학문을 깊이가 높지 않은 사람, 이런 애들을, 젊은 애들을 불러서 학생들을 불러놓고 어찌해서 하지 않느냐, 뭘 여기도 풀목이죠. 부는 발어사라고 해서 발을 시작할 때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 해석상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학시 그러면 돼요. 풀목, 시경을 공부하다. 막은 아니다. 어찌. 그러니까 어찌하여 시경을 공부하지 않느냐. 젊은 애들아. 이런 얘기죠. 공자는 말하기를 소자, 젊은 애들아. 하막 어찌하여 시경을 공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경을 설명한 거예요. 시경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흥과 관과 군과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시다. 그래서 시, 가히, 흥, 뭐할 수 있다. 그 감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시는 시경은 가히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시경은 사람의 감흥이나 흥취를 들어올린다 이거죠. 그래서 시경은 사람의 정서와 도덕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조금 가히, 흥, 가히관, 가히군, 가히원 요 부분만 설명을 하면은 밑들은 똑같으니까 요 가히, 흥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죠. 가히, 흥은 가히 생략된 말이 있어요. 흥. 가히, 지, 여기에 생략됐어요. 지는 시경이죠. 시경으로 하여금 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응? 이는 무엇을 매체로 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경을 가지고. 시경으로서, 이 우이스, 이런 얘기죠. 시경으로서, 흥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 이가 지금 전치사를 썼죠. 우이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 이렇게 동사만 오면 안 돼.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목적어가 바로 뭐냐? 서경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바로 이가 지금 무엇으로써라는 위스라는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냐? 지야, 서경. 서경으로서 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경을 통해서 순수한 감정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건 뒤에 있는 건 좀 주자 집주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감발의, 지의, 뜻지, 의사, 뜻과 마음을
감동시킨다, 감동시켜 일으킨다, 이렇게 주자는 해석했어요. 흥을. 가이관도 전부 이제 여기 해석이 됐으니까 마찬가지죠. 뭐뭐로서 위에서 지가 생략돼 있죠. 여기도 지는 서경, 서경으로서 관할 수 있다. 관은 뭐냐? 바로 관찰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게 할 수 있다. 시경으로서, 시경을 읽음으로써. 즉 풍속과 정치의 좋고 나쁨을 살필 수 있다, 이런 관찰하는 거예요. 풍속과 정치의 좋고 나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자는 이거를 고견-득실 이렇게 풀었어요. 득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의 좋고 나쁨을 살필 수 있으니까 정치의 득실을 얻는 것과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가히, 여기도 지가 생겼어요. 가히, 지, 군. 군은 이게 옛날에는 이런 자도 썼는데 요즘은 전부 옆으로 갔죠. 이 밑에 올 것을 옆으로 가서. 비슷한 소리죠. 그래서 벗군, 이런 얘기죠. 때를 짓다. 시경으로서 사람과 때를 짓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교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화의 분류로 해석을 했어요. 화합하되 흡수되지 않는다. 가의원도 똑같죠. 가의, 지원. 원망하다, 이런 얘기. 함부로 비난하다. 즉 이때 원은 원망하되 성내지 않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이 이성이나 감정의 도리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분노로 표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함부로, 이것은 함부로 비난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비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자는 원이 분류라고 그랬어요. 즉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바로 노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개인적인 분노로 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경에 5가지를 들었죠. 그 다음에 이지사부 그랬어요. 원지사군 비슷하죠. 가깝다, 가까운 부사로서 가깝다. 멀게는, 가깝게는, 이제 뭐 조산 관행사니까 그냥 가깝게는 사부, 부모를 모시는데 도리를 배운다, 이런 얘기. 무엇으로서? 시경으로서. 원지, 멀리에는 임금을 모시는데 도리를 배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경은 또 뭐라냐? 다시 조수 초목지명, 알다, 아는 걸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어떤 것들이에요?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 같은 것을 알게 한다. 이때 주자 집주에서는 이것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계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보호 정도로 이렇게 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경을 읽으면은 새나 짐승이나
나무나 풀 이름들을 알게 된다. 즉 시경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당시의 자연과 생활상을 담고 있어서 자연지식도 넓게 밝혀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자가 말한 시경의 네 가지 기능은 바로 흥과 즉 간발지의 마음의 뜻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 정치를 관찰하게 된다, 이런. 그래서 정치와 풍속의 득실을 살펴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화히 분류한다. 부당함을 완곡하게 비판하죠. 원망할 때 노염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렇게 공자가 말한 시경의 네 가지 기능이 바로 흥관, 군, 원이죠.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시경은 바로 인격을 수양하고 사회의 정치를 이해하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부모와 임금을 섬기는 윤리를 배우며 자연과 사물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아주 종합적인 교재인 것이죠. 자, 이것과 이어서 똑같이 시경에 대한 얘기인데, 양화편 10장, 즉 9장 10장에서 시경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항과 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덧붙였죠. 시경의 첫 부분이죠. 준항과 소남은 시경 국풍에 있는 맨 앞에 실린 두 편이 바로 주남 그리고 소남인데, 주남은 주공이 교환 남방지역으로서 주역의 시죠. 주나라 시족적인 문화는 은나라의 천자국, 은나라의 제후국인 주제국의 문학을 얘기해줘. 문왕이 직접 다스리던 남방지역, 즉 황하유역으로 본토 중심의 이 노래죠. 소남은 문왕을 도왔던 현신이자 왕족인 소공이 다스리던 연방 지역으로서의 지역의 시죠. 그래서 여기에 실린 시들은 바로 부부의 도리와 부모에 대한 효와 가정의 화목, 인간의 순수한 감정, 덕에 의한 교화 등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첫 시인 관저, 우리가 옛날에 설명을 했죠. 국풍 첫머리에 8일편 20장이 나오죠. 관저, 낙이부름, A불상이다. 그 말이 8일편 20장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이 주자집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남, 소남, 정시지도, 정화, 직이 그랬어요. 주남과 소남은 올바른 교화의 시작이고 또 왕도의 기초다. 즉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르게 되고 사회가 바르게 돼야 국가가 바르게 된다. 그런 논리죠. 자, 이걸 기초로 해서 10장을 해석하죠. 차후의 백어 왈 공자가 설명했다.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백어에게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너는 여기서는 스타디지, 공부하다. 주남과 소남에 대해서 공부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인이 불의, 사람이면서 불의 배우지 않으면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조건절이죠. 응? 즉 주남과 소남에는 바로 부부의 바른 도리와 도덕을 강조한 그런 편이죠. 그러므로 시의 가치나 효용면에서도 이 두 편을 으뜸으로 치죠. 이를 공부해야 인간의 의미와 부부의 중요성, 덕지의 바른 도리를 터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기의, 마치 뭐뭐가 같다, 마치 뭐가 같으냐, 정 바로 섰다, 어디 장면, 바로 담벽이죠. 이런 담벽이 이렇게 서 있다, 이런 얘기. 담벽에 바로 서 있는 것과 같은지라. 이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바로 담벽에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고 담벽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바로 담장을 마주보고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이 보이지 않죠. 나아갈 수도 없고 시야가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것을 비유하여 주남 소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 윤리와 교양을 알지 못하여 마치 눈앞이 딱 막힌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자가 자기 아들 백어에게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바로 앞의 9장에서는 젊은이들이여 소학, 소자, 하막, 학시경, 학부학, 학부시, 그러니까 어째서 시경을 공부하지 않느냐라고 시경을 중요성을 9장에서 얘기했고, 10장에서는 시경 중에서도 주남 소남을 아주 지목해서 시경은 학습의 출발점이며 인간교육의 기초이고 왕도 정치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기본 윤리와 교양을 주남 소남에서 시작되며 이를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막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영화편 11장은 공자는 이 형식, 여기서 예의 형식인 옥과 비단, 음악의 형식인 종과 북, 이것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 장입니다. 예와 음악의 예형적인 것은 나타나기 위해서 옥과 비단, 종과 북, 이걸 내세우는 것이지, 예는 바로 경, 또 음악은 바로 화, 이 내면적인 것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장이 바로 영화편 11장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공부를 보죠. 굉장히 별로 길지 않고 짧죠. 예운, 운 무엇을 말하다, 이런 얘기죠. 예라고 말하다, 이런 얘기는 바로 예라고 하는 뜻은 이런 얘기예요.
예라고 하는 뜻은 구슬과 비단 백이죠. 구슬과 배단, 비단을 거론하는 것이냐? 운호제, 어찌 뭐뭐뿐이겠느냐? 어찌 예라는 것은 바로 어찌 구슬과 비단 이것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즉 고대 춘추시대 이때의 제서나 조회 때는 저런 비단과 옥과 이것을 예물로 사용했어요. 따라서 예가 단지 옥과 비단 같은 형식적인 예물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런 뜻이죠. 즉 예의 내면적인 정신을 천리로 따르고 실천해야 된다. 주자는 이 내면적인 것을 바로 경이라고 했죠. 야군, 음악이라고 말하는 것, 즉 음악이라고 하는 뜻은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냐? 즉 종과 북은 고대 음악의 대표적인 악기예요. 따라서 음악이 단지 종과 북을 연주하는 것만으로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예주경, 어경이라고 했죠. 예의 본질은 주가 되는 것은 경이고 약주어화, 음악의 주가 되는 것은 화합이다. 즉 옥과 비단은 예의 형식일 뿐, 또 종과 북은 예의 음악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자 집주의 원문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주어경 이 옥 백 자 예지 뭐냐? 예는 주 바로 근본으로 삼다 이런 얘기. 예는 경을 근본으로 하며 예는 공경을 근본으로 하며 옥과 비단은 바로 예의 문 이건 치장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표현이다. 즉 예를 주관적인 내면적인 이런 그 공경 이것을 내면적으로 주된 것으로 하고 바로 구슬과 비단은 바로 이 예의 문, 즉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자는 이 부분을 해석했고, 그 다음에 음악은 조화가 주어를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화를 근본으로 하며 이 종과 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음악의 바로 이 악기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자는 저 부분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예형, 형식을 비판하고 내면을 주장한 것은 바로 어떤 이유냐? 바로 춘추시대 말기에는 제사는 성대하게 지냈지만 진정한 공경심은 없었어요. 또 음악은 화려하게 연주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교화하는 그런 기능은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공자는 이러한 풍조를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예의 본질은 절하는 절차나 제사의 절차, 의전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음악의 본질은
악기나 노래나 공연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조화롭게 만드는 힘, 그것을 중요하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바로 공자는 형식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옥과 비단, 종과 북 모두 필요해요.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 정신은 공정이고 음악의 정신은 화합을 강조한 것이죠. 따라서 이 장은 공자의 예약 사상은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예의 형식이 아니라 공정의 마음이고 음악은 소리가 아니라 화합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영화편 12장은 이 장은 공자의 인물평가의 기준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늘 겉과 속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즉 겉으로 강하고 의젓한 척하지만 실제는 덕이 없는 사람은 사회를 해치는 존재다라고 봤던 것이 바로 12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해서 본문을 보죠. 공자는 말했죠. 생녀이 내임. 공자는 색, 여기서 색은 얼굴빛 이런 얘기죠. 태도, 겉모습, 그냥 겉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얼굴빛이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것인가, 그게 전부 겉모습이죠. 겉모습은 이게 이자가 아주 괴로울 여자도 되고, 또 문둥병 할 때, 나병 할 때는 나자도 돼요, 이게. 그러나 여기서는 겉모습, 얼굴 겉모습에 나타나는 것인가 바로 여는 바로 엄하다, 사납다, 이런 얘기죠. 괴로울 여자도 되고 위험한 체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겉모습을 위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주자도 생녀를 예약 유성화, 겉모습을 유성이 아니라 위예요, 위. 겉모습을 위험스럽게 본다.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얼굴빛을, 겉모습을 위험스럽게 하지만 속으로는 임은 이게 나약하다, 이런 얘기죠. 겁이 많다, 절개가 없다. 그러니까 겉모습, 즉 얼굴빛, 그런 태도로는 아주 위험스러운 채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겁이 많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겉모습은 위험스럽죠, 엄하지만 속은 나약하다, 이런 얘기죠. 이중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실제 덕과 용기는 없으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는데, 죄는 지어니까 소인의 그것을
이 위에 말하는 겉모습은 아주 위험스럽게 보이나 속은 겁이 많은 이것을 소인에 비유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기유, 천유지도야여 이런 얘기죠. 즉 기후는 무엇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과 같으냐? 천유. 이게 아주 옛날 한자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주자가 해석한 대로 즉 천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벽을 뚫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벽을 뚫고 유는 뭐냐? 유는 유월 담장을 넘는다. 벽을 뚫고 담장을 넘는 그런 도적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죠. 뭐가? 겉으로는 아주 위험스럽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나약한 사람. 이것을 소인에 비유해서 말하면 바로 벽을 뚫고 담장을 넘는 그런 도적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자집주도 바로 생녀라는 것은 여기서 아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는 심지어 나병할 때 문둥병 나자도 있는데 이 생녀 이 부분을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약 유위야 밖으로는 아주 위험스럽게 보인다. 예부로는 아주 위험스럽게 보이지만 내임은 그 내실은 아주 겁이 많고 약한 그런 걸 얘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천은 벽을 뚫고 유는 담을 넘는다. 그래서 소인이 무실덕 소인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 덕이 없고 바로 예형상으로만 그 예의 밖으로만 거치려만 하는 그런 것이니까 여마치 소유 좀도둑 같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 도적에 비유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순수하게 말하면 재물을 훔치는 그런 것으로는 여기서 그런 표현은 없죠. 겉은 아주 위험스러운데 속은 아주 나약하다. 이런 그 형이 상학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 뭘 훔친 것도 없는데 재물을 절취한 도적에 왜 이 도적에 비유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이미 비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즉 겉으로는 엄한 척하고 강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덕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주 진실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을 속여 신뢰를 훔친다는 얘기. 도는 바로 신뢰, 형이 상학적인 것을 훔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도둑과 같다 이렇게 본 것이죠. 즉 재물을 훔치는 도둑보다 더 교묘하게 명예와 신뢰를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공자의 인물평가를 기준은 바로 겉과 속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겉으로 강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 덕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사이를 해치는 존재라는 거. 결론을 말하면은 이 장의 핵심은 바로 생년의 이 내인. 겉은 아주 위험스럽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허약한, 빈약한, 강하는 척하지만 속은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을 공자는 바로 천유지도로 봤죠.
벽을 넘고 벽을 구멍 내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도둑과 비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위험만 있고 진실한 덕 없는 그런 위선자를 비판한 장이 바로 양화편 12장입니다.